비행기표를 끊었는데 비행기가 안 뜹니다. 돈을 냈는데도요, 항공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주 만에 배럴당 90달러이던 항공유가 2배 가까이 폭등했고 전 세계 항공사들이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에어뉴질랜드는 1000편 넘게 결항했고 델타 항공은 한 달 연료비 손실만 4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딱 한 나라만 조용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찾고 일본이 애타게 바라보고 호주가 숨죽여 지켜보는 나라.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으면서도 세계 항공유 수출 시장의 29%를 틀어준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왜 전 세계가 한국만 쳐다보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여행과 투자에 어떤 의미인지 끝까지 보시면 반드시 답을 가져가실 겁니다. 그 숨겨진 비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비행기표 검색해 보셨나요? 분명 작년엔 이 가격이 아니었는데 유류 할증료 항목에서 눈을 의심하게 되는 숫자가 찍혀 있습니다. 서울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유류 할증료만 25만 원을 훌쩍 넘어섰어요. 불과 2달 전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오른 수치입니다. 단순히 항공사가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숫자 하나만 먼저 기억해 두십시오. 항공사 전체 운영 비용의 25%에서 30%가 순수하게 연료비입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데 드는 돈 4배 중 하나는 오로지 기름값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달러로만 결제해야 하는 항공기 리스료와 정비비까지 더하면 지금 같은 강달러 시대에 항공사들이 느끼는 압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름값도 오르고 달러도 강해지고 그야말로 사방이 벽입니다. 결과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향후 6개월간 전체 운항의 5%를 일방적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어요. 에어프랑스, 캐세이 퍼시픽, 에어뉴질랜드는 유류 할증료를 일제히 올렸고 일부 항공사는 현지에서 연료를 구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특정 노선 자체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름을 충분히 실은 비행기가 착륙은 했는데 돌아올 연료를 현지에서 구하지 못해 발이 묶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늘이 멈추기 시작한 걸까요? 그 실마리는 지구 반대편, 세계에서 가장 좁고 가장 위험한 바닷길 하나에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기름이 부족하면 다른 기름 쓰면 되지 않나요? 휘발유도 있고 경유도 있고 세상에 기름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말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비행기는 아무 기름이나 먹지 않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예민한 미식가입니다. 자동차는 웬만한 기름이면 달리지만 비행기는 기준 미달 연료를 넣는 순간 1만 미터 상공에서 엔진이 그냥 꺼집니다. 타협이 없어요. 항공유는 등유 계열로 만든 특수 연료입니다. 지상 1만 미터 상공, 기온이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극한 환경에서도 절대 얼어붙으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수분이 섞이거나 불순물이 들어가면 엔진이 멈춥니다. 결빙점 영하 47도 이하, 인화점 38도 이상이라는 살인적인 품질 기준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비행기 연료 탱크에 들어갈 자격이 생겨요.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들어가는 특수 첨가제와 공정 비용만 일반 연료의 몇 배에 달합니다. 바로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원유를 끓여서 나오는 성분 가운데 항공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10%? 20%? 고작 한 자릿수 %입니다. 소 한 마리를 잡았는데 특수 부위는 한 줌밖에 안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태생적으로 공급이 적습니다. 부족한 양을 채우려면 찌꺼기 기름을 고온 고압으로 다시 정제하는 고도화 설비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 설비를 제대로 갖춘 나라가 전 세계의 손에 꼽힙니다. 중국도, 인도도 기술적으로 이 벽을 쉽게 넘지 못하고 있어요. 보관도 만만치 않습니다. 항공유는 일반 연료처럼 창고에 마음대로 쌓아둘 수가 없어요. 특수 탱크가 필요하고 오래 보관하면 품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쌀 때 미리 대량으로 사두는 전략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여러분, 지갑 속 카드로 전 세계 어디서든 결제가 됩니다. 그런데 항공유는 돈이 있어도 못 삽니다. 세상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기름이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구하기 어려운 기름입니다. 그리고 그걸 만드는 나라가 전 세계의 손에 꼽는다는 사실을 정작 그 기름 덕분에 하늘을 나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항공유 대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닙니다.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된 구조적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균열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이제 그 바닷길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사이를 잇는 이 바닷길의 폭이 가장 좁은 구간에서 고작 33km입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예요. 손바닥만 한 바닷길 하나가 막히는 순간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5분의 1이 한꺼번에 멈춥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고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뒤집혔습니다. 항공사들은 즉각 우회 항로를 택했습니다. 원래 가던 하늘길을 버리고 멀리 돌아가는 거예요. 비행 시간이 늘어나고 당연히 연료 소모량도 급증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훨씬 더 기막힌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바로 탱커링 현상입니다. 현지 공항에 기름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돌아올 때 쓸 연료까지 미리 가득 싣고 출발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무거워지고 무거워진 비행기는 연료를 더 태웁니다. 연료를 아끼려고 연료를 더 싣는데 그 무게 때문에 오히려 연료를 더 쓰는 구조입니다. 악순환도 이런 악순환이 없어요. 설상가상으로 강달러까지 덮쳤습니다. 항공유 대금은 물론이고 항공기 리스료, 정비 비용까지 항공사 지출의 대부분이 달러로 결제됩니다. 달러 값이 오르면 실질 비용이 어느 틈에 2배로 불어나 있는 구조예요. 기름값 폭등에 달러 강세까지 지금 항공사들은 사방이 막힌 방 안에 갇혀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바로 이 아수라장 한가운데서 결정적인 한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향해 이렇게 말한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는 건 미국 혼자 할 일이 아니다. 이 주에서 3주 안에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요. 사실상 중동의 안전판을 걷어차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에너지를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 일본, 호주 같은 나라들 입장에서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발언이었어요. 미국이 손을 떼는 순간 호르무즈는 누가 지킵니까?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전 세계의 시선이 결국 한 나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항공유가 가장 절실한 나라 중 하나가 미국입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 하루 1,300만 배럴을 뽑아내는 에너지 공룡이 항공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호언장담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 자립국이다. 중동은 너희들이 알아서 지켜라. 멋진 말입니다. 정말로요.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 선언을 한 나라의 서부 공항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산 항공유가 끊기는 순간 캘리포니아도 하와이도 알래스카도 활주로 위의 비행기들이 그냥 멈춥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이 에너지 자립을 외치는 동안 정작 그 나라의 하늘은 한국이 열고 닫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역설이 가능할까요? 답은 미국 땅 속에서 뽑아내는 기름의 성질에 있습니다. 셰일오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미국이 자랑하는 이 기름은 초경질유입니다. 너무 가볍고 너무 맑아요. 언뜻 들으면 좋은 것 같지만 항공유를 뽑아내기엔 오히려 부적합한 성질입니다. 항공유는 중간 무게의 원유, 즉 중질유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됩니다. 미국산 셰일오일로는 항공유보다 휘발유나 가스가 훨씬 많이 나와요. 원유는 넘쳐나는데 정작 필요한 항공유는 부족한, 이게 미국이 처한 현실입니다. 이제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잠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 수출 효자 품목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폰. 정답은 항공유입니다. 수출액 14조 8천억 원. 같은 해 휴대폰 수출액 10조 2천억 원을 가뿐히 넘어섰습니다. 지금 이 순간 손에 쥐고 계신 그 스마트폰보다 하늘을 나는 기름이 우리나라에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몰랐던 대한민국의 진짜 얼굴입니다.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HD, 현대오일뱅크. 이 4개 회사가 지금 미국 서부 하늘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미국 서부 항공유 수입량의 85%가 이 4곳에서 나옵니다. 비결은 찌꺼기 기름을 금으로 바꾸는 기술, 바로 고도화 설비에 있습니다.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 중질유를 고온, 고압으로 다시 분해해 항공유와 경유로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이 설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갖춘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자원은 없었지만 기술로 기어이 자원을 만들어냈습니다. 1964년 울산 바닷가에 허허벌판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경험은 더더욱 없었어요. 그 땅에 첫 삽을 꽂으며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기름을 만들겠다고요?
당시 하루 정제 능력이 고작 35,000 배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하루 정제 능력은 336만 배럴입니다. 60년 만에 100배 가까이 성장한 겁니다. 한 세대 남짓한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이에요. 그 중심에 정유사사가 있습니다. SK에너지는 울산 단일 공장 기준으로 세계 최대급 규모를 자랑합니다. 하루 84만 배럴을 처리하는 이 공장 하나가 미국 중소도시 하나의 항공유 수요를 감당합니다. GS칼텍스는 여수에서 항공유 수출 비중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리며 미국과 호주 노선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어요. S오일은 사우디 아람코가 직접 투자한 회사입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이 한국 정유사에 돈을 댄다는 것 자체가 우리 기술력을 방증합니다. HD 현대오일뱅크는 중진류 처리 능력에 특화된 강자예요. 찌꺼기 기름을 가장 효율적으로 항공유로 바꾸는 기술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세계 항공유 수출 시장 점유율 29%로 당당히 1위입니다. 전 세계 비행기 3대 중 1대는 지금 이 4개 회사가 만든 기름으로 날아오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타시는 그 비행기, 한국산 기름으로 날고 있을 가능성이 셋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눈부신 성과 이면에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균열이 하나 있습니다. 화려한 수출 실적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약점. 그것이 지금 이 위기의 핵심을 건드리고 있어요. 세계 하늘을 먹여 살리는 나라가 정작 스스로는 가장 위험한 줄 위에 서 있습니다. 화려한 수출 실적 뒤에 감춰진 진실을 직시할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정유사사의 설비는 예외 없이 중동산 원유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에서 들어오는 묵직하고 끈적한 중진류를 전제로 설계된 공장들이에요. 이 원유가 들어와야 고도화 설비가 제대로 돌아가고 세계 최고 품질의 항공유가 나옵니다. 호르무즈가 막혔습니다. 원료가 끊겼어요. 그렇다면 미국산 원유로 대체하면 되지 않냐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실제로 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미국산 원유 사가라, 우리한테 사면 된다고요. 현실은 냉혹합니다. 미국산 셰일오일은 너무 가벼운 경지류입니다. 중진류에 맞춰진 한국 정유 공장에 경진류를 집어넣으면 공장 가동률이 70% 수준으로 떨어져요. 냉면 육수 끓이는 소태 삼겹살을 구우라는 격입니다. 설비를 교체하거나 개조하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다음 달 원유 재고가 소진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6개월은 사치입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한국만의 위기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공장이 멈추면 미국 서부 공항의 항공유 85%가 사라집니다. 일본과 호주의 하늘길이 닫힙니다. 한국이라는 병목이 막히는 순간 전 세계 항공망이 연쇄적으로 셧다운되는 구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하늘을 먹여 살리는 나라, 미국이 손을 벌리고 일본이 기다리고 호주가 바라보는 나라, 그 나라의 공장이 멈추는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중동에서 배가 안 오면 됩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졌지만 원료가 끊기는 순간 그 기술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칼은 있는데 식재료가 없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요리하는 셰프가 정작 냉장고 열쇠는 남이 쥐고 있는 꼴입니다. 강점과 약점이 완벽하게 같은 뿌리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가 풀리면 다 끝나는 걸까요? 비행기표도 다시 싸지고 세상이 원래대로 돌아올까요? 안타깝게도 하늘의 룰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SAF, 지속가능 항공유라고 들어보셨나요? 폐식용유, 농업 폐기물, 심지어 생활 쓰레기로 만드는 친환경 항공유입니다. 유럽연합은 올해부터 유럽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에 SAF를 2% 이상 혼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2030년엔 6%, 2035년엔 20%, 그리고 2050년엔 무려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에요. 미국은 더 과감합니다. 2050년까지 항공유 100%를 SAF로 대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SAF는 지금 기준으로 일반 항공유보다 3배에서 5배 비쌉니다. 유가가 안정되고 호르무즈가 다시 열려도 SAF 의무 혼합 비율이 올라가는 순간 항공권 가격은 구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비행기표가 비싼 건 위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비행기표가 비싼 건 제도 때문입니다. 유가가 떨어져도 항공권은 예전 가격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이 위기가 우리나라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전통 항공유 수출 1위 국가인 한국의 정유사사가 이미 SAF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어요. SK에너지는 홍콩 캐세이 퍼시픽에 2027년까지 SAF 2만 톤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GS 칼텍스와 HD 현대 오일뱅크는 일본 시장에 이미 진출했고 유럽 공략도 시작됐습니다. 찌꺼기로 금을 만들던 기술이 이번엔 쓰레기로 하늘을 여는 기술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원 없이 세계 하늘을 제패한 나라가 이번엔 친환경이라는 새로운 전장에서 다시 한번 세계와 맞붙으려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대한 국제 에너지 전쟁 이야기를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은 지금 여러분의 지갑과 여행 계획과 투자 결정에 직접 꽂힙니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챙기셔야 할 것이 딱 3가지 있습니다. 첫째,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출발 전날까지 항공편 운항 스케줄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현지 공항에 연료가 부족해 돌아오는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돌발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산도 여유 있게 잡으셔야 합니다. SAF 의무화가 본격화되면 항공권 가격은 구조적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가격이 뉴노멀이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둘째, 저가 항공과 대형 항공사의 차이를 꼭 아셔야 합니다. 유가가 폭등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곳이 저가 항공사입니다. 대형 항공사들은 연료 선물 계약으로 유가를 미리 고정해두는 해징 전략을 씁니다. 반면 저가 항공사들은 해징 비율이 낮아 유가 충격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결항이 나도 대체편이 없고 유류 할증료 인상폭도 크고 빠릅니다. 싸다고 저가 항공을 선택했다가 유가 폭등 시기엔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셋째, 투자자 관점에서 보신다면 유가 상승에만 베팅하는 건 단편적입니다. 정유사들의 정제 마진과 SAF 전환 속도를 함께 보십시오. 원유를 사서 항공유로 만들 때 얼마를 남기느냐,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친환경 연료로 체질을 바꾸느냐가 앞으로 10년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숫자와 전략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오늘 제가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 60년 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던 이 나라가 지금 세계 하늘의 29%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없어서 못한다고들 할 때 우리는 만들어냈습니다. 기술이 없을 때는 기술을 만들었고 자원이 없을 때는 자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위기 앞에서도 그 답은 똑같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원은 가진 자의 것이 아니라 기어이 만들어낸 자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